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민호라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인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더욱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이와는 대학 때 만나서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퇴근, 갑작스러운 야근, 그리고 핸드폰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이요.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니까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들어올 때마다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제가 말을 걸면 피하려는 듯한 시선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진동하는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봤는데 그 내용이 도저히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물었는데 아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동료랑 업무 얘기한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며칠 더 지켜봤는데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내는 매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갑작스럽게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만나자는 약속, 그리고 저에 대한 험담까지. 남편은 정말 따분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의 일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추궁과 거짓말, 그리고 결국 밝혀진 진실. 아내는 회사 동료와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당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호야, 이건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특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처까지 바꿔서 잠적해버렸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인간이었죠. 결국 아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어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아내가 가진 아이에 대한 문제까지. 다행히 저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많아서 원하는 대로 이혼이 성사됐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을 관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잘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궤도에 올라서 직원도 몇 명 채용했고 새로운 사무실도 얻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완전히 잊고 지내던 그 여자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정말 예상도 못한 순간에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무리 업무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 제 전 아내였어요. 1년 만에 본 그녀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늘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완전히 잊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여기 왔어? 제가 차분하게 물어보자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정말 급한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왔어요. 예전에 저를 배신했을 때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저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당황, 그리고 묘한 동정심까지도요. 아무리 저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초췌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뭔 일인데?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 때문이야. 아이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의 아이라고 해도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법적 보호자 문제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졌어. 아이 아버지는 연락도 안 되고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그녀가 말하는 동안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보여줬는데 정말 두꺼운 의료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수진이와 엮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또 다른 속임수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일단 들어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저는 결국 수진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사이라고 해도 급한 상황에서 현관 앞에 세워두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온 수진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 수술 계획서, 그리고 각종 법적 서류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이 때문이야.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서류들을 보니 정말 심각한 의료 상황인 것 같았어요. 진단서를 자세히 보니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무서운 내용도 있었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의 아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민호야,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하지만 이건 아이를 위한 거야.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구할 사람이 없어. 그녀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와? 아이 아버지는 어디 있는데? 제가 당연한 질문을 하자 수진이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도망갔어. 연락처도 바꾸고 회사도 그만두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쳤다니 정말 인간 말종이었죠. 그런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수진이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야?
제가 묻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서 키우고 있어. 정말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이가 아프니까 더 막막해. 그녀의 상황을 들으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사이라고 해도 무고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외면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수진이와 엮이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가 불쌍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수진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호야, 우리 아이를 내 호적에 올려줘. 그래야만 이 아이가 살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 호적에 올리라고? 다른 남자와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라니 이런 황당한 요구가 어디 있나요? 저는 당장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하니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아이 친아버지는 연락도 안 되고 법적으로 보호자가 명확해야 수술 절차도 빨라져.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상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정말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보호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술 허가를 받기가 어렵대. 특히 이런 큰 수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하셔. 수진이가 보여준 병원 상담 기록을 보니 정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호적에 올린다는 건 법적으로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양육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평생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수진아,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왜 다른 남자아이를 내 호적에 올려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진이는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매달렸어요. 민호야, 나도 이런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민호야, 제발. 나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내 피가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녀의 말에는 어떤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수진이가 보여준 병원 서류들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곧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있었고요. 수진이는 더욱 자세한 의료 정보를 설명해 줬어요. 선천성 심실중격 결손이라고 하는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의 부담이 커져서 결국 심부전이 올 수 있대. 의학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대충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심각한 병이고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였죠. 아무리 미운 사람의 아이라고 해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임시로라도 법적 보호자 역할만 해줘도 될까? 수진이가 다시 물어봤어요. 호적에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수술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녀는 마치 이것도 큰 양보인 것처럼 말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구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가 불쌍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수진이와 엮이는 게 싫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봤는데 대부분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친한 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민호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대 하지 마. 그 여자가 순수한 목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닐 거야. 직장 동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이는 불쌍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면 무고한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설사 미운 사람의 아이라고 해도 그 아이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그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며칠 동안 매일 연락했어요. 문자로, 전화로,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까지 부탁했습니다. 민호야, 시간이 정말 없어.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서류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 있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갈등이 심해졌어요. 이성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아이를 위해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일단 병원에 가서 직접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심장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여기 보시면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죠?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서 혈액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약물로 조절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해요. 더 늦어지면 폐동맥 고혈압까지 올 수 있고 그럼 수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의사와의 상담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매달렸습니다. 맞지? 정말 급한 상황이야. 민호야, 제발 아이만 생각해줘. 나한테는 정말 너밖에 없어. 그녀의 눈에는 진짜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건 사실이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진이를 믿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수진이가 미워도 무고한 아이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호적에 올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수술받을 때까지는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제 감정은 잠시 접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수진이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호적에 올리는 건 아니고 임시 보호자 역할만 하기로 했어요. 알겠어. 아이 수술 받을 때까지만 법적 절차에 필요한 보증을 서줄게. 대신 수술이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하자.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마워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다시 수진이와 연결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명확한 조건을 걸었어요. 첫째, 이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야. 둘째, 수술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남남이 되는 거고. 셋째, 절대 이걸 핑계로 다른 요구를 하지 마. 넷째, 모든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자. 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수진이는 모든 조건에 동의한다고 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너한테 더 이상 피해주고 싶지 않아. 정말 아이 때문에만 부탁하는 거야. 조건들 다 지킬게.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임시 보호자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을 때도 수진이는 정말 조심스러워했어요. 선생님, 이거 임시로만 하는 거죠?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임시 보호자라고 해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기간을 명시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면 나중에 해지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수진이가 자꾸 불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면서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혹시 너 통장 사본도 떼어줄 수 있어?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한대. 이런 식으로 점점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진이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박해하고 죄송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도와주기로 한 다음부터는 좀 더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민호야, 아이 병원비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해왔어요. 법적 보호자가 되면 그런 것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임시 보호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경제적 지원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수진아, 우리 약속이 뭐였어? 나는 서류상 보증만 서주기로 한 거지 돈까지 대주기로 한 게 아니잖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진이는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미안해. 너무 급해서 그랬어.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그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점점 선을 넘는 행동들을 보였어요. 민호야, 아이가 퇴원하면 어디서 지낼지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우려고 했거든요. 마치 제가 다시 자신의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아이를 핑계로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계획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호야, 혹시 시간 되면 나랑 저녁 한번 먹지 않을래? 그동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감사의 표현치고는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 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걸 보니 정말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본 거예요. 사실 이런 일로 남의 메시지를 보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워낙 의심스러워서 기회가 됐을 때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 바보 같은 놈, 아이 핑계 대니까 완전 넘어가네. 이제 조금씩 줄 당겨서 다시 묶어놓으면 돼.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어차피 아이 수술은 나중 문제고 일단 민호를 내 발밑에 두는 게 목표야. 그놈 사업 잘 되고 있다니까 다시 붙잡으면 나도 편해질 거야.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의 병은 진짜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수진이의 진짜 목적은 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핑계로 접근해서 점점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 제 재산과 안정된 생활을 다시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더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왔어요. 민호는 워낙 착해서 아이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흔들려. 그거 이용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 성격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하려 했다니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일단 호적에만 올려놓으면 나중에는 재혼까지도 가능할 거야. 그럼 내 인생 완전 역전이지. 이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처음부터 재혼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친구와의 대화에서 아이에 대한 진짜 생각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아이는 짐이긴 하지만 민호 낚는 미끼로는 최고야.
그놈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 자신의 아이를 미끼라고 표현하다니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이를 방패막이로 이용해서 저를 속이려 했다니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어디 있나요? 무고한 아이의 병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다니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속았다면 정말 큰 낭패를 당했을 테니까요. 호적에 올려주고 재혼까지 하게 됐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저는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섣불리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아직 최종 결정은 못 내렸어. 좀 더 생각해볼게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그 사이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법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메시지들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조언해줬어요. 만약 법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이런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할 거예요.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한 병원에도 직접 연락해서 아이의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료재단을 통해 후견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저와 전혀 관계없이도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경우를 위해 의료재단에서 임시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의 안전과 치료가 최우선이니까 부모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정말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비밀리에 의료재단 담당자와 만나서 아이를 위한 후견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수진이가 미워도 아이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그것과 수진이의 속셈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죠. 저는 수진이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된 후부터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여전히 고민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수진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법적 증거로 보존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날짜와 시간까지 명확히 기록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또한 앞으로 수진이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녹음 앱을 설치하고 만날 때마다 몰래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수진이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모두 기록해서 그녀의 진짜 목적을 드러낼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이는 제가 시간을 끄는 동안 점점 조급해졌어요. 민호야, 진짜 아이가 위험해. 빨리 결정해줘야 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와서 재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녀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흥미롭게도 시간이 갈수록 수진이의 본색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던 모습에서 점점 당당하고 심지어 위협적인 톤으로 바뀌어 갔어요. 민호야, 내가 안 도와주면 정말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몰래 녹음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협박에 가까운 톤이었거든요. 처음에 애원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절박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정중하게 부탁했을 텐데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이 녹음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접근도 시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도 많이 반성했어. 아이도 있으니까 우리 다시 가정을 꾸려보자. 아이를 핑계로 재결합까지 노리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메시지로 본 그녀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거였어요. 아이를 미끼로 저를 낚아서 결국 재결합까지 이끌어내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민호야, 우리가 다시 함께 살면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거야. 그리고 너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족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우면서 접근했어요. 한편으로는 의료재단을 통한 후견인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직접 아이의 상황을 확인하고 수술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 방법이면 전혀 문제 없이 수술받을 수 있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의료재단 담당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어요. 부모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법적 문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재단에서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의 치료가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정말 아이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동시에 그녀의 거짓말을 녹음으로 확실하게 잡아내고 싶었어요. 수진아, 내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만나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수진이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아마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만날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정했고 저는 몰래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이번 만남에서 수진이의 진짜 속내를 모두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증거로 남길 계획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수진이는 정말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면 우리 아이는 정말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결합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도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 수진이의 이런 말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역겨웠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대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수진아, 정말 아이만을 위한 거지? 다른 속셈은 전혀 없고. 그러자 수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아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거라고. 하지만 제가 이미 본 카카오톡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준비한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법원에 저를 상대로 아이의 호적 등록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녀는 제가 구두로 약속했다면서 이제 와서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소송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수진이는 마치 제가 자발적으로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했거든요. 피고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본색을 드러냈네요. 이제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사용할 때입니다. 변호사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어요. 법정 출석일이 정해졌고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진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의료재단을 통한 대안 방법에 대한 서류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재판 당일 수진이는 정말 연기파였습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판사님, 제 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피고분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시면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수진이의 변호사도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어요. 이는 단순한 약속 번복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피고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어요. 먼저 수진이가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원고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민호 바보 같은 놈, 아이 핑계 대니까 완전 넘어가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일단 호적에만 올려놓으면 나중에는 재혼까지도 가능할 거야. 그럼 내 인생 완전 역전이지. 이 메시지가 공개되자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이 메시지들이 사실입니까? 수진이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건 잠깐의 실수였어요. 진짜 마음은 아이를 위한 거였어요. 그 다음 저는 통화 녹음을 제출했습니다. 수진이가 점점 위협적인 톤으로 바뀌어가는 모습, 그리고 재결합을 노골적으로 제안하는 내용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정말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의료재단과의 상담 기록이었어요. 판사님, 피고는 이미 아이의 치료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료재단을 통해 적법한 후견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아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수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재단 담당자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어요.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임시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수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증언으로 수진이의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판사는 수진이를 향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아이의 질병을 이용한 기망행위로 보입니다. 피고를 속여 법적 관계를 형성하려 한 것은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어요. 판사님, 정말 아이를 위한 거였어요. 제가 잘못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이가 치료받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료재단을 통해 아이가 수술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기망행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의 허위 진술과 기망 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수진이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오히려 법적 책임까지 질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아이 문제까지 이용하려 한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고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됐어요. 법원에서는 그녀의 행위를 아동을 이용한 사기 시도로 규정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과정이 공개되면서 수진이의 사회적 신용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었어요. 법정 기록은 공개되는 것이고 아이를 이용해서 전 남편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수진이의 친구들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자기 아이까지 이용하다니 정말 끔찍하다는 반응들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인간관계까지 모두 잃게 됐습니다. 한편 아이의 수술은 의료재단을 통해 무사히 진행됐어요. 재단에서 임시후견인을 선정했고 모든 법적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들었어요. 아이는 정말 무죄했으니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재단을 통한 후견인 제도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복잡한 가족관계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순수하게 아이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였죠. 저는 아이의 수술비 일부를 익명으로 지원해줬어요. 아무리 수진이가 미워도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수진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병원에 납입했습니다. 그녀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어요. 수진이는 판결 후에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어요.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미 모든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변호사는 만약 또 괴롭히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해줬어요. 다행히 수진이도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는지 몇 번의 시도 후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저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들은 소식으로는 수진이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워졌을 거예요.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속아서 호적에 올려줬다면 지금쯤 수진이의 조종하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계획대로 재혼까지 하게 됐을지도 모르고요. 지금 저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사업도 더욱 안정궤도에 올랐고 정신적으로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수진이라는 독소 같은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열어두고 있어요.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이는 수술 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의료재단의 안부를 물어보는데 후견인 가정에서 잘 돌봄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악한 사람은 응당한 대가를 치렀고 무고한 아이는 보호받게 됐고 저는 자유를 되찾았어요. 정의가 승리한 완벽한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칩니다. 요약하자면 전 아내가 아이를 핑계로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 했지만 결국 모든 계획이 드러나면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에 속아서 도와주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의심하고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